옆에 전원이죠, 처음.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격 사유가 시험에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내용이. 지금 어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려고 또 쉬는 시간에 전화 왔던데, 저한테 공무원들도 해석하는 게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면, 등이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도 안 되고, 개업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이 12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6가지를 봤고요. 7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입니다. 변호사나 의사는 자격 취소는 없다고 했잖아요. 의사는 면허 정지는 있어요. 면허라는 건 우리 등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면허 정지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자격증이 있으니까 또 개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격 취소돼 버리면 새로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변호사도 자격 취소는 없습니다. 변호사 업무 정지는 있어요. 변호사 업무 못하게 하는 거는. 근데 업무 못하는 건 좀 이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안에 또 자격증 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자격 취소 사유가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이런 걸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제 자격 취소된다고 했죠. 전세 사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제 감정평가사들도 자격 취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2억짜리 전세 실제 시세 2억인데 이걸 2억 5천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준 거예요. 2억 5천이라고 신축 빌라를.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를 2억 2천에 구하는 거예요. 2억 2천. 이게 감정가 2억 5천이니까 2억 2천 해도 경매 넘어가도 별로 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2천만 원 원래 2억에 팔려고 하는 걸 2억 2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럼 허거나 서울보증보험에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사도 허위로 평가하면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되는 게 신설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자격정지되면 그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라는 표현은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들한테만 자격증을 딴 직원을 소속공개사라고 하죠. 직원한테만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장은 자격정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지기간이 6개월이에요? 최대 6개월 이하입니다. 6개월 이하. 이제 6개월 이하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6개월 이하 자격정지는. 7개월은 못하는 거예요. 최고 길어도. 6개월 이하니까 1개월 할 수도 있고 2개월 할 수도 있고 그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어요.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가지고. 저는 이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공무원 또 와서 업무정지 하려고 하는데 폐업을 2년 넘게 2년 전에 걸로 적발했는데 그 업무정지 가능합니까? 묻던데 안 돼요. 폐업을 1년 뒤에 나옵니다만 1년 넘게 폐업하면 이미 폐업을 해가지고 죗값을 치렀잖아요. 업무를 못했잖아요. 그럼 옛날 2년 전 거 가지고 업무정지를 못한다고 이제 다시 개업하더라도. 그럼 다시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사장님한테 등록 취소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개업하려면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을 했다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제 일을 못하죠. 개업을 못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은 다시 개업 안 됩니다. 한번 취소되고 나면. 등록 취소는 자격증을 새로 따야 되는 건 아니에요. 3년 지나면 다시 옛날 자격증 가지고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되면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등록 취소는 3년만 지나면 옛날 자격증 가지고 다시 개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는 직원들에게 소속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에게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업무정지도 최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6개월 동안은 폐업하더라도 다시 개업 안 되고요. 또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6개월 안에 취직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한번 등록, 업무정지 받으면. 그 다음에 법인이 자연인에 대비되는 개념이 법인인데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죠.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 자연인은 특별히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민법에서 통설, 언제 자연인이 되냐 하면 통설이 전부 노출설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자연인이 된다. 민법에서는. 근데 형법에서는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살인한 자는 했을 때 그때 사람은 형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 아니라 진통설이에요. 예를 들면 분만하는 사이에 의사가 살인을 하면 살인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일부러 죽였으면. 완전히 나오지 않고 뱃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이에 일부러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형법에서는 진통설이라고요. 엄마가 진통을 느끼고 있으면 이미 사람이에요. 민법에서는 완전히 전부 노출되어야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태아의 경우에는 완전히 노출되어야 상속이 되지, 낳다가 사산하면 죽으면 상속 못 받아요. 태아도 출생을 정지 조건부로 상속은 됩니다. 출생해야 상속받는 거지, 출생 안 하면 상속 못 받아요. 완전히 노출돼야 돼요. 어쨌든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가 법인이에요. 회사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주민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이라는 예우로. 자연인은 양도소득세 냅니다. 집 팔면. 법인은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 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법인이 왜 중개법인이 되겠어요? 이게 중개법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개인 중개업소가 아니라 무슨 회사,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보통 제가 꼭 이유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이유는 일단 법인,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에 이렇게 새겨 다니면 개인 중개업소 그냥 대표이사라고는 못하잖아요. 개인 중개업소는 그냥 대표 이렇게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면 대표이사 이렇게 적으면 왠지 공신력이 좀 주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사기꾼들. 기획부동산 이런 데는 무슨 대표이사 이러면 왠지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너무 소득이 높아가지고 세금 줄이려고 법인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요. 가족회사 이런 건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정치인들, 출신들 막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이사, 대표이사 해가지고 전부 다 법인카드 하나씩 다 주고 전부 차도 다 법인 명의로 다 사준다고요. 그럼 다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집을 샀다 팔아도 개인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세는 비용 다 빼고 남는 거에서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또 법인세는 지금 최고 세율이 20몇 %밖에 안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는 훨씬 더 높잖아요. 지금 70 몇 %까지 77%까지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그래서 법인 만든다고 세금 줄이려고. 그럼 전부 다 제가 제 지인들도 보니까 제 친구도 마찬가지더라고. 법인하니까 부인한테 생활비 주는 것도 생활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 그냥 월급으로 꽂힌다고요. 그럼 그 다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직원 월급 준 거니까 실제 근무도 안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실제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월급 줬으니까 그 비용 다 처리되고 또 4대 보험 가입도 월급이니까 가입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법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사람, 회사다, 회사. 무슨 주식회사, 무슨 중개 주식회사.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개업공개사가 11만 8천 명인데 법인이 500개도 안 됩니다. 0.3%, 4%도 안 돼요. 거의 많이 되진 않아요. 대부분은 개인 중개업소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업무정지됐으면 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임원이 아니고 그냥 직원인 경우는 법인이 업무정지 당해도 개인 직원은 그냥 그만두고 다른 데가 취직해도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사장이 업무정지 당했다 하더라도 직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가 취직해도 된다고요. 사장만 6개월 동안 업무 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그 임원을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진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임원이 있으면 상무이사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2개월 이내에. 교체 안 하면 법인 등록 취소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는데 교체를 안 하면.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요거는 등, 취직 등이니까 개업공개사는 사장이죠. 사장만, 즉 개업만 못하는 게 아니라 취직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도 안 되고 임원도 안 되고 사원도 안 되고 소속공개사 보조원 다 안 되는 사유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12가지는 시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험 못 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봅니다. 자, 결격사유 효과. 그래서 등록, 우리 개업하는 걸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말은 개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미 개업되어 있는 상태면 반드시 등록을 절취가 절대적 등록 취소 줄임말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따라서는 이걸 절취, 필치,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해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고는 달라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권이 있는 거죠.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후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잡혀갔으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고요. 징역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에는 고용하면 안 됩니다. 직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직원,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잡혀갔으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 해고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법인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도 2개월 이내, 우리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2개월 대신에 1개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와요. 자꾸 이제 반복해야 돼요.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고요. 고용인, 소속, 고용인, 고용자. 누가 사장일 것 같아요? 고용인, 고용자. 네, 고용자가 사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당선자,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니까 뉴스에서 당선자로 불러달라, 아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당선자라고 뉴스에 부르니까 당선인으로 놈자자보다는 사람 인자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돼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라고 돼 있대. 그 법이 좀 다르니까 그러면 헌법이 더 우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선자가 정확하긴 법률 용어인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요즘은 당선인이라고 불러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고용인은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에요.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사장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전산망 이게 세월이라는 행정전산망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개업공개사들도 6개월에 한 번씩 전산 검색을 한대요. 그 전산에 다 나타난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게. 시험에 세월 요건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에 뭐 행정전산망 마비됐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게 전산망 이름이 세월이에요. 세월. 그리고 뭐 정부24 이런 것도 다 마비됐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세월 전산망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개업공개사들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색을 해서 확인한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가지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들이 다 어려운데요. 만약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합범이 뭐예요? 경합범. 경합범이라는 게 이 한자가 좀 알면은 공부하기가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뭐 한자 공부까지 다시 할 수는 없는데 경합범이라는 건 우리 경쟁할 때 경자잖아요. 경쟁. 법을 죄를 여러 개 지었다고요. 경쟁적으로 여러 개 죄를 지어서 그러면 옛날에 보면은 뭐 국정농단 이런 거 가지고 최세원 씨는 보면은 뭐 여러 개 뭐 열 몇 개 제목을 해가지고 징역 뭐 20년 뭐 25년인가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무슨 제 위반 1년, 무슨 제 위반 2년 이렇게 안 하고 경합범 여러 개 죄를 지었으면 다 합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징역 10년, 20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선고하냐면 여러 개 죄를 지었으면 가장 무거운 죄 지은 거, 가장 무거운 죄가 10년짜리라면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요. 가볍게 지은 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 합해서 그냥 15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다고요, 경합범은.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다른 죄 위반하고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사기죄 위반으로 벌금 얼마 이걸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얼마, 사기죄 위반으로 얼마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요. 합해가지고 그냥 사기죄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합해서 진 벌금 3천만 원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게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고 보조원이 대부분이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원들은 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에 더 연루된 게 많다고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건물주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세로 세입자 구해주면 200만 원 주겠다. 월세 세입자 구해주면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200만 원 벌고 싶어서 전세로 다 구해준다고요? 그 지금 용인 강남대학 앞에서도 건물 가격이 7억이에요. 그 지금 이미 융자가 4억이 있어요. 근데 4층까지 있는데 집이 이렇게 이제 반지하까지 해서 4층입니다. 4층. 4층인데 이게 한 층이 1억 8천이었어요. 1억 8천 전세가. 1억 8천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물주가 다른 거는 다 월세고 너만 전세다. 그러면 융자 4억 끼어 있어도 이게 5억 8천밖에 안 되잖아요. 시세가 7억이니까 경매 넘어가더라도 이거 떼일 가능성은 없겠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친 거예요. 건물주가 전부 다 전세 각 층마다 다 합해버리니까 전세금하고 은행 융자하고 합해니까 9억이에요. 집값은 7억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팔면 2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냥 경매 넘어가게 내버려둬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주들이 개업공개사를 역선택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전세 구해주면 200만 원 주고 월세 구해주면 20만 원 준다니까 전부 전세, 돈 벌려고 전세를 구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조원이 이제 사기에,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게 많아가지고 보조원 채용 상한제를 뒀습니다. 채용 상한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100명을 고용하든 200만 명을 고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사장님, 즉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 못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혼자 근무하면 보조원 5명 고용할 수 있고 6명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6명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중개업소 다녀보니까 5명씩 이렇게 근무하는데 거의 없죠. 그래서 개인 중개업소는 거의 상관없고요. 개인 중개업소는. 다만 기획부동산 이런 데 텔레마케터들 고용해가지고 아까 뭐 조직원들 50명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내세워 이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2층에 텔레마케팅 위주로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일반 개인 중개업소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5명이 초과해서 고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배수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명까지는 고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초과니까 이상이 아니고 5배수 이상 고용할 수 없다 하면 5명도 고용 안 되는 거죠. 초과니까 5명까지는 고용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손님한테 보조원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 집 안내를 하러 가면은 저는 보조원입니다. 이걸 말해야 된다고요. 예, 못 들어봤어요? 그게 10월 29일부터니까 아직 최근에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올해 생긴 제도예요, 올해. 자, 그래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보조원 500만 원 이하가 되고 사장도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직원이 고지 안 했는데. 그럼 사장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실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 사장님은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려면 맨날 조회 일지 이런 걸 적어놔야 돼. 내가 분명히 고지하라고 교육받았음. 이렇게 해가 도장을 받아 놓든지 조회 일지 같은 거 이런 걸 적어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보조원이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원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시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중개업소에 가보면은 이 개시 하는 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게 자격증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보셨죠? 그게 개시 의무예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업자 등록증도 개시를 잘 하더라고.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개시 잘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취직을 해봤는데 소속관계사 자격증을 개시를 잘 안 해요. 직원 자격증을. 저도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자격증 개시하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없을 때 제가 몰래 그냥 코팅해가지고 액자가 늘라다가 그냥 코팅해가지고 10,000원 주고 코팅해가지고 자격증하고 뭐 여러 개 그 박사 학위증 이런 걸 갖다가 게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오더만 저거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뗐어요. 떼고 나서 제가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어요. 저 소속관계사 근무하는데 자격증 게시 안 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 과태료 누가 받겠어요? 게시 안 한 소속관계사 직원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다. 사장이 받는다. 답은? 사장이 받아요. 왜냐면 사장 사무소이기 때문에 사장이 떼라고 하면 떼야 되잖아요. 직원은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지시 안 따르면 그만둬야 되죠.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직원 자격증 게시 안 해도. 물론 직원 자격증을 무조건 게시하는 게 아니라 소속관계사, 즉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는 게시해야 되겠죠. 자격증이 있는 직원 없으면 뭐 굳이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게시 의무는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고 소공이 소속공개사 줄임말이에요. 직원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직원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장이 처벌받는다고요. 옛날에는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원본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원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이라는 말 없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이거 원본이겠어요? 사본이겠어요? 아무 말이 없는데. 원본은 되고 사본은 돼요. 원본입니다. 원본. 말이 없어도. 이것도 원본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됐어요.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원본입니다. 근데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왜 원본이라는 말을 넣냐면 옛날에 없었는데 누가 칼라 복사해가지고 자격증 자격증 걸고 한다는 게 있어요. 걸고 하면서 칼라 복사해가지고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 놓고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자격증을 그냥 복사해 놓은 거 걸어놓고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돈 투자한 사람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혼자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본을 게시한 게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말 안 하고 빼가지고 뺀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데 그럼 직원은 왜 뺐냐 하면은 직원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소속 자격증 걸고 하는데 그 현업에서 자격증 건 사람을 보통 소장이라고 불러요. 그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현업에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 소장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그 돈 투자한 사장님이 야, 박 소장 도장 놔놓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장 놔놓고 나가라는 건 뭐예요? 계약 들어오면 자격증 있는 사람 없을 때 그냥 도장 찍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말 안 하고 빼버려도 상관없다. 왜? 잘못을 누가 했기 때문에 그 돈 투자한 사람이 도장 놔놓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불법행위를 할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안 받는다. 그 자격증 걸고 하자는 경우가 많아요. 연세 되신 분들은 그런 제한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자격증 걸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직접 쓰고 도장 찍고 하면 그 현업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격증 없는 분들이 지금 중개업은 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소장시켜주고 도장은 이제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찍는다고요.
아까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 했는데 빌려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빌려주는 건 아예 근무도 안 하는 거고 근무하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도장 찍고 하면 상관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지금 조금 전에 도장 찍는다고 했는데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막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약서에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을 미리 해야 돼요. 그 등록할 인장을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어요. 목도장, 막도장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계약서 쓸 때마다 도장을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하면 내가 한 거 아닌데요 하고 책임 회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도장을 등록해 놓고 앞으로 이 도장 쓰겠습니다. 그럼 또 바꾸려면 바꾸겠다고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변경 등록을 하고 나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 등록된 도장을 사용 안 하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입니다. 바꾸면 변경했으면 7일 이내 변경했으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사장은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경우 도장, 뭐 인감도장은 아니라도 되는데 단 크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 바꿔가지고 나왔다고요? 뭐 10mm 이상 30mm 이내 X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은 시험이 진짜 실무에 필요하고 중요한 게 나온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말도 안 되는 거, 별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걸 내는 경향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시험은 이거 합격시키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시험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별로 현업에 나가면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런 거 사실은 뭐 7mm인지 8mm인지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큰 거 가져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또 작은 가져오라 하면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뭐 크게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 써야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개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이 있다고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그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은. 시험에 법인 대표이사, 자연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면 X입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이것도 시험에는 뭐 잘 나옵니다만은,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이제 현업에 가면, 현업을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 중개업소 이게 집목회라는 걸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고 이런 게 있는데, 모이면 너무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저 실장하고 사장하고 남자, 여자 둘이 지금 무슨 관계냐, 뭐 썸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더라, 막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결국 그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영업에 치명타를 입으니까 남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법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비밀은 개업공개사 등이 지켜야 됩니다. 그 시험에 사장만 비밀을 지키면 되고 직원은 안 지켜도 된다 하면 X죠? 등이니까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누설해도 된다. 그 특별한 규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정인으로 출석하면 위정죄로 처벌받거든요. 거짓말하면, 비밀이라고 지켜주면. 그래서 그럴 때는 진실이면 말해야 됩니다. 비밀이라 하더라도. 또 공인중개사법에 확인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파트에 실제 이제 3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30대 젊은 부부가, 실제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판례인데,
그러니까 부인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내가 그냥 뛰어내려서 죽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발코니에.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죽게 네가 왜 죽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 네가 그럼 뒤져라 하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 사람 죽고 나면 거기서 무서워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못 살아요. 그 집 내놔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교육공개사가 저 살인사건 난 집인데 하면 그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뭐 유명한 뉴스에 나왔던 살인사건, 자살사건 난 집 지금도 못 판 데 많아요. 안 돼요. 알려지면 안 팔려요. 그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비밀 지켜주면 또 비밀 준수 위반으로 쳐버리고 말하면 거래가 안 되고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확인 설명, 그럼 이 살인사건 난 집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비밀 누설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개사법에 확인 설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고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그만두면 누설해도 된다. 이제 폐업하거나 취직했다가 그만두면 옛날 들은 거 누설해도 된다. O, X.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폐업을 하거나 그만두더라도 준수를 해야 된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비밀 준수를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 구분해야 됩니다. 옛날에 간통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옛날엔 간통죄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인가 넘으면 또 처벌 안 돼요. 간통죄가. 간통사실 안 날로부터. 옛날에, 지금은 물론 간통죄 폐지됐지만 그 친고죄였다고요. 지금 그래서 보면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죄.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 사자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뭐 좀 문제되는 게 뉴스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죽은 사람, 사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명예훼손은 고소를 해야 처벌합니다. 그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야 처벌하는 걸 친고죄라 하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왜냐하면 비밀 누설이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 한자로 적어놨네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 우리 비밀누설죄 이런 게 다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반의사 불벌죄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밀인데 비밀 지키고 싶은데 또 이게 재판이 공개재판이잖아요. 공개재판. 다 기자들도 들어오고 하죠. 공개재판인데 비밀을 누설로 처벌하려고 하면 또 그 비밀이 다 알려지잖아요. 기자들한테 이런 거 명예훼손죄. 그래서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예 재판 안 받겠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검사가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냐 묻더라. 맨 마지막에 신문조서 다 하고 나서 처벌을 원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좀 급 좀 주려고요. 이렇게 했더니만 저보고 뭐 욕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릴 때여서. 그러면 미쳤다고 이때까지 조사했냐 이러면서. 왜냐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아예 조사 자체 처벌을 못 하잖아요. 반의사 불벌죄니까 명예훼손인데. 왜 명예훼손을 저는 했냐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뭐 밴드 이런 걸 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만 밝히고 여자만 밝히고 저 인간 강의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합의금 몇 천만 원 받았어요. 그 합의금 받아도 불법 아니에요.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어요.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라고. 반의사 불벌죄. 그 인터넷에 올리는 거 이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한 사람한테만 알리는 거는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신우하고 올케 사이에 폭탄 문자를 200통씩 보내는 거예요. 2년 전년 하면서 막 아침에 눈만 뜨면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명예훼손은 아니다. 공공연하게 공연히 적시를 해야 돼. 공연히.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 사람한테 알리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 문자 봤는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잖아 하니까 남의 문자를 보여주지 않는데 볼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아니다. 뭐 모욕죄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잘못 고소했다는 이야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처벌 안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도 명예훼손은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고 카페, 뭐 밴드, 뭐 유튜브 채널 이런 데다 댓글 달면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그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뭐 다른 친구가 네 남편하고 다른 여자하고 모텔 들어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 여자하고 들어가던데 하고 그 보내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명예훼손 된다고 그래. 진실을 말해도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 카페에다가 이런 데다 네 남편 하더라. 동창 카페에다가 네 남편 이 여자하고 들어가던데 하고 올렸어. 그럼 진실로 들어간 거 사진 찍었으니까 진실이잖아요. 그래도 명예훼손 된다고. 아까 제가 말했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처벌된다고 명예훼손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단 반의사 불벌죄다. 이거 전부 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좀 현업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이게 대해서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요. 이번 34회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됐고요. 34회도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등이면 직원들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직원들도. 자, 첫 번째, 요거는 요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맨 밑에 있는 거 요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자, 매매업이 안 된다. 매매업. 매매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아파트 매매 중개하는 거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자격증 따면. 개업공개사는 남을 소개해야 된다고. 자기가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샀다 팔았다 집장사만 하면 안 된다고요. 소개, 매매, 이게 말장난인데 그 시험에 매매 중개업은 금지된다 하면 X죠. 매매 중개업은 해도 된다고요. 매매하는 걸 소개하는 거는 된다고. 근데 남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좋은 물건 찍어 돌린다. 뭐 현업에서 이런 말도 해요. 좋은 물건 막 그냥 무조건 자기가 샀다 팔았다 이런 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그 이유가 뭐 이유는 우리 법 조문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은 외국 같은 데는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가 살 때는 싸게 사고 이거 그렇게 못 받습니다 해가 싸게 사고 팔 때는 또 비싸게 되팔고 이럴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못하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예. 물건이 싸게 나와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자꾸 손님한테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이거 5억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 자기가 5억에 샀다가 또 다른 사람 오면 이거 10억 넘게 줘야 됩니다. 해가 팔고 이러면. 그럼 이거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걸려요. 그럼 다른 사람 앞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살려면 딴 사람은 애인 앞으로 사야 돼. 그러면 이 중개업을 한 사람은 집을 사고 팔고 안 돼요? 손님하고만 안 돼. 손님하고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손님 아니라도 업으로 하는 거 안 돼. 업이라고 하면 손님 중개사무 간판 예를 들면 간판 여기 직접 거래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걸려 직접 거래. 이 직접 거래는 집안 사러 왔는데요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그래 내 집 있는데 내 거 사라 이렇게 그건 안 된다고요. 남의 집 소개하는 건 되고 그게 손님이에요. 그럼 뭐 자기 집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업공개사는 그럼 생활정보지나 네이버 이런 데 광고 올려가지고 부동산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광고 올려가지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그거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거를 자기가 내두고 팔고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세입자 관리하면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다른 중개업소가 소개하면
다른 중개업소는 공정하게 중개를 하는데 자기 걸 하면 속일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 자기 걸 팔거나 자기 거 세놓을 때는 비싸게 받고 또 비싸게 살 때는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이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중개업자예요. 네. 제가 중개인데 원룸 그 건물이 있어요. 네. 여기 세입자 들었다 놨다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중개사무소에 온 손님한테는 안 된다고. 손님을 받으려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그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다 하고, 명판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도장만, 다른 개업공개사 도장만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서류상은 다른 중개업소가 한 거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신고하면? 네.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서류, 다른 중개업소에 중개보수 주고 했다. 다른 중개업소 명판이 계약서에 보면 다른 중개업소 이름, 누구 중개업소에서 했다, 이게 이름을 적는 게 있거든요. 그 다른 중개업소 명판이 적혀 있으면 괜찮아요. 네, 자기 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은 자기 손님한테 사고 팔아도 돼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개업공개사 사기를 못 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막 하도록 허용해버리면 자기 거는 비싸게 팔고 또 살 때는 싸게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 중개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내 거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또 싸게. 그 손님들이 부동산에 보면 전화해보면 산다고 하고 판다고 할 때 하고 달라요. 팔면 그거 좀 받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산다고 하면 그 돈 주고 사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달라요. 약간 그렇죠? 부동산에 연락해보면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말이 좀 다르다고. 부동산업자들이 약간 사짜가 좀 있겠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하는 게 사짜라고 생각하고. 예. 원래 사짜들이 돈은 많이 벌어요. 돈만 벌려면. 진짜네. 그러니까 선의 피해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못하고 하는 거예요. 매매업은 안 되는 거고, 업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럼 집장사만 하려면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매매업만 하지 중개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매매업이 아니고 자기 집 한 번 파는 거는 괜찮아요. 친구한테 자기 집 파는 거 괜찮다고. 그건 업이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하는 거는. 업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게 업이거든요. 업자 이런 말 하잖아요. 업이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업입니다. 손님 아니고 친구한테 파는 건데요. 친구한테 사기치는 것까지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손님들한테 피해 입히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허용해버리면 사기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집 팔 때는 비싸게 팔고 또 살 때는 싸게 사고. 바보가 있고 다른 데서 다 물어보고 올 텐데. 물어보고 와도 또 순간적으로 사기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만든 법은 아니고 법에는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 취지는 아직까지 개업공개사를 100% 믿지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정부에서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그래서 우리 알면 다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알면 민법에서 악입니다. 악이. 모르면 선이에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많은 걸. 모르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건 모르고 하는 거는. 중개보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현업에 해보니까 복비는 더블로 주겠다, 더블로 주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면 안 돼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고요. 보수를 초과해서는. 근데 현업에서 더블로 주겠다, 더블로 주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느끼는데 시세가 지금 전세가 1억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 이거는 1억 5천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2년 지나가지고 지금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빼려고 해. 지금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1억 5천에 빼주면 복비는 더블로 주겠다는데 그게 빼지냐고. 지금 시세가 1억밖에 안 하는데. 근데 자기는 들어올 때 2년 전에는 시세가 비쌌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준다, 더블로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더블로 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시세가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많아요. 입금가 10억, 10억만 받아주면 더 받는 건 너 다 먹어도 좋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먹으면 안 돼요. 말해도. 법적으로는 안 돼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입금가 인정작업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입금가 10억만 입금시키려다. 그럼 손님은 시세 8억밖에 안 하는 거 10억만 입금시켜주고 12억 받으면 1억 먹어라 이러면 손님도 유리하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다 해놓고는 안 주면 못 받아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뭐 사람 죽여주면 1억 주겠다 그런 약속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 강행법규 법률에 위반되는 약속은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민법에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질서적 행위. 첩계약은 무효고 첩청산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그게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죠. 그럼 무효인 게 있어요. 그럼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니까 첩을 두면 안 되니까. 또 거짓된 거짓말 나오네. 가격 같은 거 속이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산다 하면은 좀 더 주셔야 됩니다. 판다고 하면 그렇게 받기 힘듭니다. 그렇게 10억 받기 힘든데 제가 그래놓고 그러면 9억만 받아주세요. 이러면 만약 9억보다 더 받으면 내가 먹어도 됩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걸리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금지하는 거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굳이 금지한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중개하는 거 안 됩니다. 철거민 정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청약 통장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조개딱지 뭐냐면 송도, 그 신도시 만들 때 그 송도에서 조개 잡던 사람한테 입주권 주는 거예요. 그게 조개딱지예요. 그러면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직접 거래, 손님 물건 싼 거 있으면 직접 사는 거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은. 쌍방대리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건 안 된다고 손님 안 나오고. 혼자서 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누가 피해봐요?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혼자서 하면. 혼자서 계약서 금액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양쪽이 다. 손님들이 매수인도 살 사람도 네가 알아서 해라. 매도인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완전히 대리권을 주면 대리도 민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보냐고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그럼 만약 시세가 1억인데 개업공개사 혼자서 1억 2천을 적어도 되고 9천만 원을 적어도 되면 어떻게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이제 순수한 사람 같으면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비싸게 적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영악한 사람들은 매수인한테 싸게 사주면 얼마 줄 건데, 매도인한테 비싸게 팔아주면 얼마 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은 쌍방대리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쌍방대리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법무사가 매수인, 매도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가잖아요. 법무사 혼자서. 원래는 둘 다 가야 되거든요. 매도인, 매수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등기법에서는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그 쌍방대리거든요. 그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양당사자가 간곡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다. X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쌍방대리 안 됩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이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뭐 투기하고 투자 학개론에도 나오나요? 민법에 뭐 어디 나올 텐데 투자 투기. 뭐 투자 투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투자하고 투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그냥 상식적으로 동네 말로.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자기가 한 건 다 투자했다고 하지 나 투기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 법적으로는 투자냐 투기냐 이게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는 보니까 시점이더라고. 이제 알박기 해가지고 개발 계획 발표되고 나서 알박기 하는 건 투기예요, 이거는. 근데 뭐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뭐 이번에도 또 뭐 신도시 발표됐잖아. 구리 토평지구 이게 지금 워커힐 뒤에서부터 그 발표됐잖아요. 그럼 발표 나기 전에 그 땅 가지고 있다가 알박기 한 거, 그런 거는 처벌 안 받죠. 그건 투기 아니죠. 투자죠. 발표 나기 전에 이미 사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누가 팔아라 해도 나 절대 못 팔겠다 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당하는 거죠. 수용은 뭐 안 하겠다 해도 그냥 강제로 하는 거니까 수용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가 팔아라 하면 나 안 한다. 100억 주도 안 팔겠다 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 투기냐 투자냐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는 그 시점이 중요한다고. 미리 딱 개발 계획 나온 거 알고 가운데 알박해 가지고 못 팔겠다 하면 나중에 그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가격 조작하는 행위.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받아 보니까 입예협이라고 있다. 발음도 하기 힘드네요. 입주자 예비 뭐 협의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계약서 인정 정당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담합하고 그런다. 우리도 가격 올리죠.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우리 아파트 지금 7억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격 담합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 이게 이런 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게 그 카페 같은 거는 그 계약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가격 담합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왕따시키는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들은 친목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권리금이 달라요. 회원업소는 권리금이 비싸다고요. 비회원업소는 권리금이 싸고. 그럼 여러분들은 개업하려면 회원업소를 권리금 비싸게 주고 인수해야 될까요? 그럼 비회원업소 권리금 거의 없이 싸게 인수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돈 벌기 좋겠어요? 권리금 주고 들어내야지. 권리금 주고 회원업소 인수해야 된다고. 비회원업소는 왕따 돼가지고 물건 매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위반돼요. 위반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 유경남 아파트 앞에서 개업을 했는데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목회 회칙에 보니까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개업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만두고 실장하다가. 단 전임 사장이 취직하는 걸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은 없어요. 법적으로 없는데 자기들 내부 규정이에요. 근데 그분은 법적인 효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그냥 월세만 냈어요.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무하다가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문 닫아놨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무시하고 하면 안 되냐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왕따 돼가지고 아무도 공동중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왕따 됐다고 또 신고하고 고발하면은 결국 더 왕따 돼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권리금 이미 3천만 원, 뭐 몇천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폐업해야 돼. 더 이상 못해요.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보다 더 지금 엄격하게 현실적으로는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왕따 시키는 것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오히려 서울보다 지금 심한 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데가 일산, 서구, 대화동, 주엽동 여기가 최고 심하고요. 그 권리금이 5천만 원 차이 나요.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 그 회원업소들은 회원업소들끼리 보는 공유하는 전산망이 있어요. 매물 정보를 보는 전산망이. 근데 비회원업소는 매물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개업하면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중개업소 올려놓은 거 보고 공동중개해야 되는데 회원업소는 볼 수 있는데 비회원업소는 못 본다고 회원들이 올려놓은 걸. 그래서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권리금이. 골치 아프다고요. 그 가장 들었어요. 예? 다행히 소리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들었다고요? 예. 저희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얘기해 줘. 네. 우리 동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 그렇게 권리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친목회 회장이 여자분들은 좀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은 그냥 쉽게 가입해주고 그러더라고. 저는 남자여가지고 가입하려니까 너는 안 된다. 1년, 너는 아무리 돈 많이 내도 안 된다. 저보고는 1년 지나야 가입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1년 되기 전에 전부 다 폐업한다고 못 버티고. 뭐 친목회 회칙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몇 명.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일요일 날 문 닫아, 일요일에 문 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 회칙에.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다른 중개업소 문 열고 이러면은 그 혼자만 문 열면 혼자만 돈 벌잖아요. 다른 사람 다 문 닫았는데. 일요일 주말이 제일 많이 보다는 그 토요일은 근무해요. 근데 일요일마저 근무해버리면 진짜 쉬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또 문제가 있죠. 한 번도 못 쉬고 하면은. 그래서 일요일 날은 근무 못한다. 또 그런 거에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또 친목회 하는 날 다 어디 놀러 야유회 가기로 한다 하면 문 닫고 가야지. 혼자만 문 열고 하면 웃겨요. 그 현실에 이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현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없다가 사실 이거를 신고를 해도 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데 벌금을 내도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라 친목회 회비로 가지고 낸다고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거 했다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 내도 친목회 회비로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군포회라고 한번 치보세요. 군포회. 지금 한번 휴대폰 가지고 군포회 한번 치보세요. 군포회 치고 과징금 이렇게 한번 치보세요. 두 개의 단어를 치보세요. 군포회, 과징금 이렇게 한번 치보세요. 나오는지 네이버나 다음에. 안 나와요? 아마 그 뭐 과징금 뭐 몇천만, 5천만 원 군포회 안 나와요. 군포회 과징금 없어요? 나오죠? 그 지금 군포회가 뭐냐면 그 군포에 있는 개업공개사 친목회 이름이에요. 5천만 원. 에? 5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부과? 5천만 원 부과해도 그걸 눈도 깜짝 안 한다고 5천만 원, 뭐 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왜냐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목회 회비 가지고 한다고요. 그 왕따 시키다가 지금 신고해가지고 5천만 원 받은 거잖아요. 받아도 친목회장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신고한 사람은 이제 더 왕따 돼가지고 거기서는 더 이상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고도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가 누구였어요? 주로 아파트 분유회, 동대표. 없어졌어요? 그래요? 다 모든 아파트가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뭐 분유회 모르겠어요. 아파트마다 노인회 뭐 이런 게 있는 데도 있던데요. 뭐 없는 아파트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가면 아파트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도 아파트 사는데 분유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참석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분유회나 그 입주자 대표회의,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또는 주로 요즘은 그보다 오히려 입주자 커뮤니티 그게 굉장히 강력해요.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글 올리고 이런 게 굉장히 요즘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 거 해가지고 담합할 수 있다고. 우리 아파트도 10억으로 올리자. 옆에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뭐 7억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렇게 담합하는 거 이런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용인에서는 이런 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분여회에서, 그는 분여회라고 나오더라고. 분여회에서 아파트 다니면서 착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서를 준 거예요. 상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 인증서 붙어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하자. 그 인증서를 왜 착한 공인중개사냐면 아파트 7억에 올려달라면 7억에, 예, 알겠습니다. 7억을 올려주고 8억에 올려달라면 8억에 올려두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니까 착한 공인중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용인이 대체로 난개발이 많이 됐고요. 용인이 지금 수지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난개발된 지역이잖아요. 동백지구만 난개발이 아니고 나머지 수지는 용인시는 거의 난개발이에요. 그 지금 용인 사신 분들이 이걸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어쨌든 용인이 약간 난개발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용인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토를 이용하는, 무조건 개발하는 거 위주였는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마디로 말하면 선계획 후개발이에요. 먼저 기반시설 같은 거 이런 걸 수지 같은 데 이미 다 개발해 놓으니까 더 이상 도로가 확장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 국토를 이제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이용하는 게 국토 이용관리법이 이용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지금은 선계획 후개발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개발하는 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계획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 요즘 신도시 발표하는 거는 뭐 아예 교통 같은 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토평지구 이런 데는 뭐 지금 8호선도 연장되고 뭐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많죠. 또 거기 가보니까 토평 그 한번 가보니까 바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또 바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